폭우가 쏟아지는 중 태국의 한 유소년 축구클럽의 감독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중이다. 그러던 중 TV에 뉴스 속보가 나온다. 그리고 그것을 본 감독은 깜짝 놀란다. Be trapped in an underground cave. Every minute is important. 2018년 6월 23일 태국의 한 운동장. 미래 메시를 꿈꾸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훈련 중이다. 이 주니어 축구팀의 이름은 야생 멧돼지. 11세에서 16세 13명의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코치 1명과 감독 1명으로 구성된 팀이다. 이날 날씨는 굉장히 좋았다. 햇빛은 쨍했고 구름이 거의 없었다. 야생 멧돼지의 홈 운동장에서 연습 경기를 하기로 했다. 이 야생 멧돼지 팀에는 16세의 나이트란 소년이 있다. 이 소년은 오늘 생일이다. 나이트는 팀원들에게 간단한 축하를 받고 연습 경기가 끝난 후 본격적인 생일 파티를 조금 독특한 장소에서 하기로 한다. 바로 동굴이다. 이 팀의 아이들은 같이 동굴 탐험을 하는 것을 자주 즐겼다. 저번 주에도 이미 플라 동굴에서 재밌게 놀고 왔었다. 야생 멧돼지 팀원들은 오늘 나이트의 생일 파티도 할 겸 즐겁게 동굴 탐험을 할 생각이다. 오늘도 플라 동굴을 가려 한다. 하지만 플라 동굴은 닫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목적지를 바꾼다. 탐루앙 동굴이다. 당연히 아이들만 가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코치도 같이 가기로 했다. 야생 멧돼지 코치의 이름은 에크, 25살이다. 에크 코치는 팀의 아이들과 놀 때는 친구같이 가르칠 땐 형 또는 아빠처럼 아이들을 대하던 코치였다. 팀의 아이들도 그런 에크 코치를 잘 믿고 따랐다. 그렇게 훈련이 끝난 후 아이들은 동굴으로 떠나려는데 상폴이라는 13살의 소녀는 잘 가라고 인사를 한다. 부모님의 만리로 동굴을 가지 않기로 한 것이다. 상폴과 인사를 하고 12명의 아이들 그리고 에크 코치는 나이트의 생일 파티를 위한 간식들을 챙기고 자전거를 타고 탐루앙 동굴로 떠났다. 하지만 밝은 아이들의 표정과는 다르게 그렇게 좋았던 날씨가 점점 불길하게 흐려지고 있었다. 태국의 우기는 몬순 시즌이라고도 하며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작하여 10월까지이다. 지금은 6월 23일, 아직은 우기가 오기엔 이르다. 또한 7월과 9월 사이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린다. 그래서 야생 멧돼지 팀도 날씨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다. 기상청에는 오늘 우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되는 증거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재난 경보를 울릴 만큼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다. 오보를 낼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기예보의 적중률도 많이 낮아서 대중들의 신뢰도도 적었지만 아마 재난경보를 울렸다면 야생 멧돼지 팀은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걱정으로 동굴 탐험을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이 떠난 지 8시간째 오후 10시 하늘에선 구멍이 난 듯 비가 쏟아진다. 야생 멧돼지 팀의 감독은 아이들이 탐루앙 동굴을 잘 갔다 왔을 거라 생각하고 집에서 다음 경기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순간 무섭게 전화기가 울려댄다. 전화기를 켜본 감독은 화들짝 놀란다. 이미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걸려 있었다. 모두 야생 멧돼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었다. 얼른 전화를 건 감독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는다. 아이들이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TV를 켜자 이미 뉴스 속보로 익숙한 아이들의 얼굴들이 보였다. 감독은 불이 나게 달려나가 탐루앙 동굴 입구에 도착한다. 이미 그곳엔 아이들의 부모님이 도착해 있었고 이미 부모님들이 구조대에 신고를 해놨다. 탐루앙 입구에는 빗물들이 무섭게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인 없는 자전거들이 줄지어 있었다. 아이들의 흔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이 안에 갇혀있다는 증거이다. 바로 탐루앙 동굴 안에. 탐루앙 동굴이란 잠자는 여인의 거대한 동굴이란 뜻이다. 태국 북부의 탐루앙쿤 삼림 국립공원에 위치해 있다. 직선 거리로만 3.2km인 태국에서 가장 긴 동굴 중 하나로 지역 주민들에게 인기 관광지였고 내부가 미로처럼 복잡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엄청나게 구불구불한 데다 중간중간 높이가 1m도 안 되거나 사람이 겨우 통과할 만큼의 38cm의 좁다란 구간도 있다.
이렇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동굴 안에 물이 차오르는 우기에는 나라에서 동굴을 입장 못하게 한다. 하지만 우기가 일찍 온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아이들은 이미 그곳에 들어가 있다. 아이들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로 시간을 돌려 오후 3시, 아이들은 탐랑 동굴에 들어가 탐험하며 즐기고 있었다. 들어올 때까진 비가 내리지 않았었고 아이들이 내부에 있을 때 비가 점점 거세졌기 때문에 아이들은 얼른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오후 4시쯤 동굴 안 아이들은 이제 돌아가려 한다. 그런데 그 순간 들어올 땐 물방울 하나 없던 동굴 통로에 마치 수영장처럼 물이 차 있었다. 단 1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다. 심지어 차 있는 것을 넘어서 다른 통로까지 번진다. 아이들의 발에 수면이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 에크 코치는 불안해하는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이 통로를 나가보려 했다. 아이들에게 로프를 주고 자신의 몸에 묶은 뒤 물속에 잠수하여 건너보려 한 것이다. 에크 코치가 잠수한 몇 분 뒤 로프가 힘없이 축 늘어지는 것을 느낀 아이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온 힘을 다해 끌어낸다. 곧 축 늘어진 에크 코치가 끌려온다. 코치는 물속에서 길을 찾다가 숨이 막혀 위험한 상태였었다. 다행히도 아이들이 그를 살렸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이곳에 갇혔다는 것을 모두가 피부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다. 정신 차린 코치와 아이들은 잠수해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을 피하려 점점 더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그들은 이곳에 완전히 갇혔다. 다시 오후 10시 이곳에 아이들의 부모님, 감독, 구조대가 모여있다. 즉시 구조대가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수색을 시작했지만 동굴 내부에 수심이 높고 급류가 흘러서 얼마 못 가 다시 나왔다. 이 소식을 들은 지자체와 해군 특수부대 소속의 다이버들까지도 지원을 왔다. 분주한 가운데 한 영국인이 이곳에 다가온다. 버논 언스원스라는 이름의 그는 민간인이었지만 숙련된 동굴 탐험가였다. 또한 7년 동안 이 동굴을 탐험했기 때문에 탐로항 동굴의 전문가였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구조를 돕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리고 그는 근심 가득한 구조대들 사이에서 아이들의 예상 위치를 지도에 가리킨다. 탐로항 동굴 입구에서 1km 조금 넘게 가면 이 동굴은 T자 모양으로 두 개의 길로 나뉜다. 그리고 입구에서 2.4km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파타야 비치라고 불린다. 이곳은 고도가 높아서 만약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이 안쪽에 있을 것으로 언스워스는 예상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숙련된 동굴 탐험가인 존과 릭에게 연락해 이곳으로 부른다. 존은 IT 컨설턴트 일을 하며 동굴 탐험을 취미로 즐겼던 민간인이다. 릭은 전직 소방관이었다. 존과 릭은 수없이 많은 구조를 수행했었고 또한 친구였고 서로 엄청난 신뢰가 있었다. 아이들이 실종된 지 10시간째. 이들은 1시간만 동굴 탐험을 할 계획이었고 식량이나 물은 전혀 준비하지 않았을 거라 예상했기 때문에 구조대팀의 마음은 점점 급해졌지만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해군 특수부대의 다이버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용감한 것과는 별개로 동굴 안의 다이빙은 어려웠다. 전쟁을 동굴 안에서 거의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군대에선 동굴 안에서의 다이빙을 경험해 본 적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이 영국 동굴 탐험가들은 달랐다. 너무나도 자신있게 다이빙을 시작한다. 이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 큰 행운이었다. 민간인들이었지만 동굴에선 누구보다 전문가다. 동굴 내부는 곳곳이 침수되어 있었고 침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침수된 곳은 이미 침전물들이 많이 쌓여 가시성이 좋지 않았다. 길을 보고 간다기보다는 느끼면서 가야 했다. 존과 릭은 한 걸음씩 나아가며 가이드라인을 깔아둔다. 아직까지도 소년들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원칙적으로 더 이상 수색을 할 수 없었다.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시 구조대팀은 구조 장비들을 재보급하고 다음 구조 시도를 위해 휴식을 했다. 미군을 비롯한 전 세계의 유능한 인력들이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마음 하나로 이곳에 모여들고 있다. 동굴 내부 3번 체인버에서 구조대팀은 캠프를 세운다. 이곳은 침수되지 않은 공간이다. 이곳에 다이빙 장비, 공기 탱크, 예비 다이버들을 대기시켜 놓았다. 그리고 전기 펌프를 설치해 동굴 내부의 물을 밖으로 최대한 빼냈다. 전기 펌프로 동굴의 물을 빼내면 분명히 어딘가엔 물을 버려야 하는데 문제는 산 근처에 농가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동의를 얻으러 구조대원이 가자 농민들이 먼저 농가가 잠겨도 괜찮으니 아이들 구조를 1번으로 생각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민간인들의 적극적 도움과 더불어
그 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했다. 하루, 이틀, 시간이 계속 흘러간다. 계속해서 비는 거세게 내린다. 동굴 안 11세에서 16세의 아이들은 완벽한 어둠 속에 있다. 소리는 울려댄다. 몇 시인지 얼마나 지났는지 내가 잠을 자긴 한 건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물이 이곳까지 차오를 수 있다는 공포가 아이들을 압도했다. 이러한 공포는 직접 갇혀보지 않는 이상 상상하기도 힘들다. 성인들도 버티기 힘든데 이들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이 실종된 지 3일째 아직도 그들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한다. 날씨 상황이 약간 좋아진 것을 제외하면 구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입구에서 파타야 비치까지 침수 지역은 총 5구역으로 나눴다. 총 약 800m이고 가장 긴 침수 구역은 약 304m로 올림픽 수영장 7개의 길이와 같다. 파타야 비치와 가장 가까운 9번 체인버 옆이었다. 다이버들이 다이빙할 때 공기 탱크는 3분의 1을 사용하고 돌아가는 길에 3분의 1을 쓰고 나머지 3분의 1은 예비로 남겨두어야 하지만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마음으로 구조대팀은 이 규칙을 깨면서까지 다이빙을 시도한다. 구조대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을 확신하지 못했다. 구조대팀은 인터뷰에서 아이들이 살기를 바라지만 냉정하게 50대 50의 확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구조는 계속된다. 아이들의 예상 위치, 파타야 비치의 도착을 거의 앞뒀다. 하지만 그 순간 다이버들은 철수한다. 물이 너무 불어나 수색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구조를 잠시 중단하고 그렇게 또 긴 시간이 흘러간다. 7월 2일 실종 10일째 동굴 내부의 물을 어느 정도 빼냈다. 영국 동굴 탐험가 존이 앞장선 채로 구조대팀은 다시 다이빙을 시작한다. 마침내 파타야 비치에 도착하는 것을 성공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서 아이들의 흔적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언소스의 예상이 적중했다. 그 순간 한쪽에서 빛이 보였다. 존은 그곳을 향해 다이빙하며 나아간다. 그리고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 존은 카메라를 켰다. Hello, thank you. How many of you? 13. Brilliant. We are coming. It's okay. It's okay. Many people are coming. Many people. We are the first. Many people come. 전 세계의 뉴스에 보도된다. 아이들은 살아있었다. 무려 10일 동안이나. 1000명 가까이 모인 동굴 입구에서는 마치 축제처럼 열광했다. 이 소식을 들은 구조대팀은 안도감에 마음을 놓았다. 식량이 없어서 살아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나이트의 생일 파티를 위한 간식들로 배를 조금씩 채웠고 천장에 고이는 물을 섭취해 갈증을 해소했다고 한다. 특히나 겨우 25살에 불과한 에크 코치의 리더십과 정신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상황을 냉정히 판단했다. 고립이 되자마자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에게 격려를 하거나 잠을 재우는 등 패닉에 빠지지 않게 했고 물이 이곳까지 차오를 경우를 대비해 팀원끼리 순번을 정해 더 깊은 안쪽까지 땅을 파냈다. 그래서 10일 동안 5m 깊이의 땅을 파냈었다. 특히 그는 간식을 한 입도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 양보했다. 코치의 리더십과 아이들의 놀라운 인내심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구조대들의 힘이 모여 만든 결과였다. 아이들은 기특하게도 해맑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10일 만에 구조대팀도 드디어 활짝 웃는다. 하지만 활짝 웃는 표정과 함께 커다란 물음표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 물음은 이걸 어떻게 구하지? 아이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구조를 성공했다와 같은 의미가 아니었다. 구조대는 아이들을 동굴 밖으로 꺼내야 한다. 즉 구조는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환호하는 동안 구조대팀은 바로 회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들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그래도 머리를 맞대 회의를 한 끝에 나온 아이디어는 총 3가지다. 첫 번째, 드릴링. 보통 이런 동굴 재난 상황에서 쓰이는 구조 작업이다. 수직으로 드릴로 뚫어 엘리베이터를 보내 그들을 빼내는 것이다. 2010년 칠레 광부 사고의 구조 방법이다. 하지만 여기서 드릴링이 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곳의 정확한 위치 좌표를 알아야 일직선으로 드릴링을 하는데 정확한 위치 좌표를 알기가 너무 어려웠고 또한 산지 안쪽에 단단한 바위들이 많아 뚫어내기 힘들 것이라 예상했다. 다음 두 번째 아이디어.
아이들에게 다이빙 장비를 착용시키고 모두에게 다이빙을 가르쳐 주어 직접 탈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힘든 이유는 아이들은 며칠 동안 동굴 속에서 지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지쳐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건강한 상태라고 해도 동굴 내부의 수중에서는 침전물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숙련된 다이버조차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패닉이 올 수 있는데 이들은 아이들이다. 만약 패닉이 온 아이가 휘두르는 팔에 다이버의 호흡기를 쳐서 날려버린다면 구조 다이버는 그대로 죽을 것이다. 너무나 위험하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도 힘들 것이라 예상했다. 다음 세 번째 아이디어. 우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펌프로 물을 다 빼내고 아이들이 직접 걸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 우기는 10월 말에 끝난다. 최소 3개월은 버텨야 하는데 그때까지 아이들에게 식량을 전달해서 버티게 한다고 쳐도 아이들의 멘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동굴 안의 공기가 무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도 불가능했다. 구조대팀은 고민에 빠진다. 세 가지 아이디어 어떤 것도 너무나 성공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가 어린이용 잠수함을 만들어줄 테니 그것으로 구하라고 제안하지만 구조대는 거절했다. 결국 고민 끝에 두 번째 아이디어, 아이들에게 다이빙을 가르쳐 직접 나오는 방법을 최종 선택한다. 생존자들이 있는 파타야 비치에 아이들 곁으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특수부대 5명, 7명이 들어갔다. 담요와 식량이 들어가고 전화선 설치도 성공해서 생존자들이 가족들과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이빙 교육을 시작한다. 장비를 착용하는 것부터 차근차근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이 끝나면 구조대원 2과 아이 1명을 조 편성해서 데려 나올 예정이다. 그렇게 기초부터 다이빙 교육을 한 도중 의료진으로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린다. 몇몇 소년들과 코치의 상태가 다이빙으로 동굴을 빠져나오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실종된 동안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두 번째 아이디어도 좌절된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망자가 나온다. 7월 7일 오전 1시 30분 태국의 해군 특수부대 출신 사망 쿠난이 공기 탱크를 조달하는 임무를 하다가 공기 부족으로 인해 동굴 입구 2km 앞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이다. 구조대팀은 슬픔에 잠긴다. 사망 쿠난의 죽음을 애도하며 다시 구조에 매달린다.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순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황은 계속 절망적이었다. 동굴에서 물을 시간당 1600만 리터 가까이 퍼내고 있지만 역부족이었다. 수위가 시간당 1cm만 줄어들고 있었다. 게다가 퍼낸 물을 일부 봉사단체가 다시 동굴로 보내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하늘도 도와주지 않는다. 또 다시 폭우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나온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구조대팀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다. 그 순간 영국 동굴 탐험가들이 이 구조대팀을 휘저을 정신 나간 말 한마디를 한다. 그들은 말했다. 살아있는 것은 구하기 힘들지만 시체는 쉽다. 그들의 말의 의미는 이렇다. 아이들을 시체처럼 잠재워버리고 구조하자는 것이다. 마치 병원에서의 큰 수술처럼 마취를 해서 잠재워버린 뒤 전문가에게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다. 이런 시도는 전 세계 최초이다. 이 미친 아이디어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말도 안 되지만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기에 충분했다. 릭은 그 즉시 해리스에게 연락한다. 해리스는 마취과 의사이면서 숙련된 동굴 다이버이기도 했다. 해리스는 전화를 받고 그 아이디어를 듣자 그것을 반대한다. 파타야 비치에서 입구까지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린다. 마취제의 효력은 1시간, 즉 5-6시간 동안 마취를 시키려면 운반 도중 여러 번 마취를 다시 해야 했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마취를 하면서도 안전하게 동굴 다이빙을 완료해야 한다. 이 과정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다이버들은 이 아이디어를 만장일치 찬성을 했지만 아이들 중 몇몇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다. 하지만 다른 차선책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듣게 된 해리스는 결국은 설득된다. 즉시 태국 당국에서 비행기를 파견하여 해리스를 데려오기로 한다. 7월 8일 마취과 의사 해리스가 이곳에 도착하고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을 실행한다. 동굴 속 아이들은 잠수복을 입었다. 아이들 각자 체중에 맞는 마취제를 준비했다. 그리고 마취를 2번이나 맞았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의식불명이 된다. 그 다음에는 특수한 다이빙 마스크를 착용한다. 얼굴 전체를 완전히 감싸는 마스크였다. 아이들의 손은 옆구리에 단단히 묶어 만약에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를 대비했다.
그리고 공기 탱크를 앞쪽으로 메어서 턱 쪽에 댄다. 머리가 아래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구조 다이버와 아이는 로프로 묶어 연결된다. 이제 아이의 운명은 오롯이 이 다이버에게 결정된다. 다이버들은 자신에게 완전히 묶여져 잠든 아이에게 엄청난 책임감을 느꼈다고 한다. 준비는 모두 끝났다. 1차 구조 작업으로 30분 간격으로 한 명씩 총 4명을 구조 작업을 시작할 것이다. 첫 번째 구조자는 14세 소년 프라차크 수탐이었다. 7월 8일 오후 1시 그렇게 이 미친 구조 아이디어는 비로소 실행된다. 다이빙을 하여 한 손은 가이드라인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론 아이를 잡은 채 침수구역을 지난다. 가이드라인을 절대 놓쳐선 안 된다. 마찬가지로 아이도 절대 놓쳐선 안 된다. 아이가 깨기 전에 다음 구역까지 다이빙을 완료해야 한다. 다이빙 도중 아이가 깨어난다면 틀림없이 패닉이 오고 말 것이고 서로 로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다이버 자신도 목숨이 걸려있다. 침전물들 때문에 동굴 내부가 보이진 않지만 가슴이 땅에 닿고 등에 벽이 닿는 것을 느끼며 이 통로가 너무 좁다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침수되지 않는 지역에서 올라오면 각각 동굴 내부에 흩어진 총 50명의 대기 인원들이 도와 아이를 들것에 들어 옮긴다. 그리고 아이가 깨기 전에 다시 한번 이곳에서 마취를 한다. 미리 침수구역의 시작 전에 예비 공기 탱크를 준비해뒀다. 공기 탱크를 갈아 끼우고 그리고 다시 다이빙. 이것을 반복한다. 3시간 만에 침수구역 4개를 돌파했다. 이제 마지막 침수구역 하나만 남았다. 이 침수구역을 가는 도중 뭔가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다. 이전까진 통로가 아무리 좁아도 통과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나가기가 도저히 무리다. 나중에 동굴을 3D 스캔으로 알아봤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 통로는 성인은 물론 아이마저도 혼자 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았다. 아래쪽엔 넓게 통로가 있었지만 다이버들은 침전물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수탐의 구조 다이버 제이슨은 이 통로를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마자 아래로 내려가 지나려 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늘렸다. 이것은 가이드라인이 끊어지거나 하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줄의 장력이 강해져 놓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다행히 이 통로를 성공적으로 지난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마지막 침수구역을 지나자 많은 구조대들이 제이슨과 수탐을 돕는다. 구조대 캠프가 있는 3번 체인버에 도착했다. 곧 이어 두 번째 구조 다이버도 아이와 함께 도착했다. 구조대는 자신감이 커졌다. 어찌됐든 아이들을 옮겨냈다. 이 미친 아이디어가 실제로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입구까지는 구조대가 설치한 전기 펌프가 거의 다 빼낸 상태였고 드디어 4명의 소년들이 입구에 도착한다. 들것에 태워져서 구출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4명의 소년들은 곧바로 구급차를 타 병원을 향했다. 소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축제처럼 환호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환호한다. 이제 나머지 9명이 남았다. 10시간 정도 휴식을 가진 뒤 다시 2차 구조 작업에 들어간다. 과정은 똑같았다. 이번에도 또 4명의 소년들을 구출했다. 그리고 마지막 4명의 소년 그리고 에크코치만이 동굴 속에 남았다. 구조대는 마지막 3차 구조 작업을 하러 들어간다. 하지만 잘 진행되던 구조 작업이 갑자기 삐그덕대기 시작한다. 마지막 소년은 아이들 중 가장 작았다. 그래서 특별 마스크가 그의 작은 얼굴에 맞지 않았다. 다이버들이 마스크를 아무리 꽉 눌러도 방수 기능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마스크를 가지러 돌아왔다. 그 아이만을 위한 특별 제작한 마스크는 당장 없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취미용의 어린이 마스크를 들고 온다. 그 아이에게 돌아와 마스크를 씌워보지만 이것조차도 잘 맞지 않았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고정시켜주고 다이빙을 시작한다. 하늘의 운명을 맡겼다. 4시간 후 마지막 3차 구조 작업은 끝났다. 2018년 7월 10일 고립 18일째 코치를 포함한 아이들 13인 전원 구조를 성공했다. 구조대 캠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치앙라이 지사는 이 구조를 환상적이라고 표현했고 전 세계 각지에서 이 기적적인 구조를 칭찬하는 기사가 나온다. 25살의 에크 코치는 이 동굴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왔다. 고립 기간 동안 음식을 양보하며 아이들을 돌본 일부터 시작해서 구출 순간까지도 마지막에 나오는 책임 있는 코치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냈다. 그리고 이 미친 구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앞장서서 구조를 시도한 영국 동굴 탐험가들과 태국 현지 구조대들 그리고 20개국 이상에서 온 자원봉사자 총 10,000명이 동원돼 이 구조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서 전 세계가 주목했다. 이러한 큰 성공은 대가가 없을 수는 없었다.
해군 특수부대 출신 사망 군환의 죽음 이후 다른 해군 특수부대원이 구조 작업 당시 사고를 당했다. 베이루트 파크바 하사는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하고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1년 뒤 그는 세상을 떠났다. 구조대 팀의 2명이 이 구조 작업에 목숨을 바친 것이다. 그들은 동굴 다이빙이란 것을 처음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동굴에서 전쟁은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국군은 해군 특수부대의 훈련 과정에 동굴 조난 사고 인명 구조를 추가시킨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뒤늦게 알려진 사실로 현지 자원봉사자 4명이 구조를 하다 동굴에 이틀간 갇혔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렇게 구조대의 많은 희생과 민간인들 그리고 그 안의 아이들과 코치의 피나는 노력들이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 태국 국왕은 구조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보상을 수여하였고 마지막은 한 TV쇼의 영국 동굴 탐험가들에게 생존자 아이들의 남기는 말로 이 이야기를 마친다. You are my heroes. Thank you very much from the bottom of our heart. We love you. And I see you very much.